안녕하세요. 저는 병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에게서 의학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약용에게 의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30대 후반 막과 해통을 내놓을 무렵엔 높은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18년간의 유배 동안 그가 갈고 닦은 의술은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죠. 게다가 귀양지에서 제자와 이웃의 병을 돌봐주는 데 활용되어 그가 인심을 얻는 데 독특한 구실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난치 전염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혐을 본 처방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의술을 세상과 같이 나누고자 했죠. 특히 그의 의학 경험과 타 학문으로부터 얻은 의학적 식견은 기존 의학 지식의 체계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은 의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직 젊은 36살 때 그는 의학은 황제의 가르침에 따른 소도로서 직접 임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정치를 잘 펼쳐 천하의 임명을 구하는 대도와 같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벼슬에 나아가서는 선정이요, 물러나서는 인술을 펼친 정약용의 행보는 정계에서는 명재상이요, 물러나서는 유의로 칭송받은 송대 범중엄이 몸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듯 그는 4년 후에 관직에서 쫓겨나 가혹한 유배 생활을 겪는 가운데 거의 의원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술이 높은 경지에 올랐음과 동시에 의학을 중요한 학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두 아들에게 생지양, 반학, 길경, 천공 따위의 약초 재배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그가 말한 의학은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중이라서 할 수 없이 의학에 침잠한 것이지 다른 학문을 피하고 의학의 종사에 의원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장기에서 귀양살이 중이던 49살 때 큰아들 학견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약용은 아들이 경망스럽게 의술을 매개로 고관대작집에 드나들며 아버지의 해배를 위한 청탁운동을 하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정약용은 의학이 경세에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하게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선비가 업으로 삼을 학문은 아니라 보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물론 안 되거니와 처방도 아무 병이나 함부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위급할 때 서너 차례 사양을 한 후에 마지못해 펼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유배지에서 제도하는 환자들의 처방전 요구에 대해 의원을 열게 되었다며 다시 부탁하지 말아달라는 정약용의 손사래질이 이해가 되죠. 최근에 유배 직후인 59살 때 그가 족형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자신의 고질과 의원 노릇, 의학의 한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내용이 복합적이기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족형의 고질도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념하고 천명을 따를 것을 권합니다. 둘째, 자신의 인생을 평하는 것으로서 그가 이리저리 운명에 시달리는 하늘의 별자리 마갈궁에 속한지라 이룬 것 없는 허무라 말합니다. 셋째, 의학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으로 원래부터 자신이 의학에 본 뜻이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족형이 정약용에게 낸 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장 내용을 보건대 그는 정약용의 의술에 대해 송대의 유의, 범중엄 운운하며 그에게서 처방을 얻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범문정공의 소원을 제가 감히 얕보는 것은 아니지만 실로 마음에 둔 적이 없습니다 하고 잘라 답했죠. 넷째, 자신의 고질에 관한 것으로 귀양한 후에도 자신이 고질병으로 여전히 근육과
뼈가 아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편지는 노년 정약용의 처지를 매우 잘 드러내 줍니다. 그는 해배 후 강하게 정계 진출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대신 사람들은 의학으로만 그를 찾고 그의 의술을 칭송했습니다. 이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공교롭게도 10년 후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탕촉 소용도 승지 같은 현관이 아니라 의학 동참 부호군이었습니다. 게다가 몸의 마비병도 고질이 되어 고통스러웠는데 그는 의학이 자신의 고질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절절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질에 계속 의학을 찾는 조평에게도 그는 단념하라고 충고를 했죠. 의학이란 그에게 양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병을 다스리는 존재였고 그가 칭송받을 수 있게 한 존재였죠. 하지만 다른 일면으론 그것은 자신의 고질에 무력한 존재였고 그가 원치 않는 명성을 더 씌워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의학은 정약용의 인생 속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소인과 대인 사이에 낀 계륵이었죠. 이런 처지에서 정약용은 매달리기보다는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은 천명에 순응하는 자세로 연연하지 않고자 했고 정치적인 역경은 운명이론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병과 수명으로 본 정약용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두창과 마진이라는 끔찍한 역병을 무사히 치렀고 1821년에 괴질 즉 콜레라의 유행도 별 탈 없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유배가 시작되면서 앓기 시작한 풍증으로부터 인한 마비 증상은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았죠. 정약용은 이런 풍증이 바닷가 풍토와 몸을 혹사하며 저술에 몰두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정약전이 그에게 일을 줄이고 도인 같은 수양법에 신경 쓰라고 권하자 학문에 몰두하지 않으면 잡념이 생겨 오히려 생을 추스르기 힘들다고 답했죠. 학문은 몸의 고질을 일으켰습니다. 그 고질이 붓을 놀리는 것을 비롯한 일상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학문적 성취는 그의 생명을 지탱시키는 활력의 심지였습니다. 의학은 몸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여 그 불꽃을 유지시키는 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고질, 의학, 학문, 수명은 딱히 역도 아니고 정도 아닌 서로 미명한 함수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유배 이후 관직은 일찍 꺾였고 고질로 괴로운 가운데서도 정약용은 75살이라는 장수를 누렸습니다. 일찍이 36살 때 그는 경조참판 5대익에 71살 향수를 축하는 글을 지은 바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연장하고 수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복의 즐거움을 수를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첫 문장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죠. 정약용은 장수가 긴 생애 동안 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복에는 열복과 청복이 있는데 열복은 높은 벼슬길을 하는 것이요 청복이란 수명을 늘리는 약초를 기르며 산승이나 신선처럼 세상사의 시끄러운 것을 듣지 않고 사는 것이라 했죠. 그는 열복을 얻은 자는 많지만 청복을 얻은 자가 드물며 바로 오참판공이 이 청복을 누렸다는 점을 축수의 골자로 삼았습니다. 5대익보다 4년이나 더 장수한 정약용은 열복을 얻었을까요? 청복을 얻었을까요? 벼슬길이 중간에 꺾여 온갖 고난을 겪었으니 열복은 분명 아닙니다. 노년의 산승이나 신선처럼 마음과 몸의 해탈을 언뜻 맛보았으니 청복에 가깝기는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초탈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암이란 호를 지어 후대의 평가를 기다린다고 했으니 정령 청복도 아닙니다. 무덤 속에 묻으라는 자참 묘진명에는 경계하고 공경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힘써서 몸이 늙어지는 것도 모르는 것이
하늘이 용에게 내려준 복이 아니겠는가. 육경을 정연하여 미묘한 이치를 깨추고 통했도다. 소인이 치성해지니 하늘이 너를 옥성시켰는데 거두어 간직하고 장차 헐헐 논이 이련다 라고 적었습니다. 두 아들 이름에 자신의 소망을 새겼듯 배움의 연못에 깊이 빠져 한없이 논이로쓰니 학복을 누렸다거나 할까요? 그럼 여기까지 정약용에게 의학이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정약용의 의학 생활이 지닌 실천적 성격, 그가 의학에 느꼈던 양면성, 즉 정약용의 학복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병과 의학 생활로 본 정약용의 일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